3차 대전으로 퀵앤러시하는 세계와 한반도 천동설로만 세계를 보는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진실의 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제가 왜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분명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고, 그때 우리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한국군을 대만에 파병하여 주한미군의 철수를 막지 못하였을 때에는 우리 땅에서 북한군이 남진하여 반드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며 3차 대전의 치열한 전쟁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게 되었는지 조금 더 보충할 필요가 있어서 올립니다. 우선 저는 비록 이 땅에서 일반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 정도의 지적 수준에서도 박근혜 탄핵 사건, 노회찬 의문사 사건, 박원순 의문사 사건, 손정민군 의문사 사건 등 한국에서 있었던 각종 의문에 찬 사건 등과 국제적으로는 코로나19, 러우 전쟁, 미중 패권 경쟁을 보면서 왜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까? 라는 의문을 품고서 일상생활을 하며 쭉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각 개별 사건에 대한 그때그때의 제 생각은 제 구글 블로거 진실의 길,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라는 블로거에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다만 참고하실 것은 제가 초창기 때 썼던 글은 제 개인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볼 수 있는 것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놔뒀으며, 지금의 생각과는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보셨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재명이 내걸었던 억강부약, 대동세상, 공정사회 건설 등의 슬로건을 듣고서 그가 대통령이 되길 바랬던 제 나름의 실사구시의 과정을 통한 성찰을 통해 이재명과 그 세력의 정체를 알고 반이재명으로 돌아서는 과정도 그 글들의 전부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서 2030년 사이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이며 우리 역시 전쟁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2021년쯤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어느 순간 제 눈에 2025라는 숫자가 자꾸 눈에 띄더군요.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2만 개 위성을 띄운다는 것도, 2025년 무슨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것도, 2025년 제가 산 바이오 뭐라고 하는 책도 끝에 2025라고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막상 그 내용을 보면 2025년이랑은 아무 관련 없는데도 제목을 굳이 2025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자주 보는 김 박사님 채널에서 헨리 키신저와 찌비 그뉴 브레젠스키에 대한 얘기를 듣던 중에 저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보면 모르던 의문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서 저술가로서 유명한 찌비 그뉴 브레젠스키의 거대한 체스판, 전략적 비전이라는 책 중에서 전략적 비전이라는 책을 보던 중에 이래서였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책 내용 중에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중국이 반드시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거나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인으로서 그리고 전 안보 보좌관 출신의 저술가로서 미국을 위해 2025년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분쟁 가능성과 그에 따른 미국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해 놓은 책인데, 2011년 3월에 벌써 2025년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는 오늘날의 상황을 내다보고 이런 책을 써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구입하셔서 내용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책에 나온 브레젠스키의 양력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하나 더하자면 헨리 키신저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브레젠스키이며 박정희 대통령과 주한미군 철수로 가장 대척점에 있던 사람입니다. 여기 목차에서도 보면 2025년을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올해 말 2024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끝나면 2025년에 미국에서 새 정부가 출발하지요. 2011년에 벌써 2025년에 미국의 비전을 제시한 브레젠스키. 세계 경영을 하는 국가와 그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네요. 덩샤오핑과의 인연으로 그와 함께 자기 집에서 저녁을 먹었었던 브레젠스키. 그가 어느 정도의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 브레젠스키가 책을 쓸 당시 중국 지도자들의 태도를 보고 느낀 점들입니다. 중국 민족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중국이 민족주의를 강하게 내세우면서 공격성을 드러낼 경우 동아시아의 긴장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 현재 자꾸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중국을 그 주변 국가들이 거의 가두리 양식으로 싸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에 항만을 건설하면서 인도를 포위하려고 했던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입니다. (2025년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도 우리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죠. 한 번도 우리 단독으로 우리 군대를 운용해 본 적이 없는 우리 군이 전시작 정권을 받자마자 실전 경험이나 훈련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공격을 받는다면 그냥 어이없이 힘 한 번 못 써보고 전쟁에서 패할 가능성도 있고, 더구나 현재 군인들의 군기가 너무 해이해진 것도 사실이고 장비가 좋다고는 하지만 월남군이 월맹군보다 장비 수준이 좋았지만 결국은 패전하고 망했듯이 그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현재 단기 장교나 단기 부사관이 전부 전역하기 바쁜데 과연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선 소규모 전투부대의 지휘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도발하면서 계속해서 전쟁이 확전되고 있죠. 아마도 중국은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의 직접적인 충돌을 지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미 2011년 3월에 브레젠스키는 2025년의 상황을 미리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젠스키의 책에서 저를 충격에 빠뜨린 이 사진, 러시아를 서방에 포함시켜 놓았죠. 미국의 세계 전략 중에 러시아의 민주화를 통한 나토의 확장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러우 전쟁이 현재 의교착 상태에서 일단 멈추고, 푸틴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푸틴이 죽고 난 후에 러시아의 민주화가 이뤄지고 러시아도 나토에 가입되면서 2030년쯤 이후에는 서방에 편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즉 터키도 2030년 전후에서 결국 유럽에 편입될 것으로 봅니다. 무력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는 해놨지만 어느 한 군데서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목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 전부가 전쟁으로 불탈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현재로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한국이 대만에 군대를 파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이 대만에 지상병력으로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노려 북한군이 중국이 패전할 경우를 지연시키거나 막기 위해서 남진할 것이고,
그 때문에 한국은 직접적인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중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이런 상황과 비슷하죠. (2011년 3월) 당시까지의 중국의 대주변 국가 전략 6원칙, 이걸 실행시킨 계획이 바로 중국식 중화제국주의 1대1로인 거죠. 여기서 보여드린 건 이 책 내용의 일부인 것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책에 2025년 이후에 중국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예언을 한 내용이라든지 3차 대전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또 즈비 근유 브레젠스키 정도의 사람이 거의 천기누설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책 내용과 오늘날의 상황을 대입시켜서 보면 지금 현재 모든 지역의 전쟁과 곧 있을 전쟁들이 모두 함께하면서 3차 대전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펜타곤 출입기자 김동현님이 유튜브 김작가 채널에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제가 미국 고위 관료들을 인터뷰했는데 타이완과 중국이 전쟁이 벌어졌고 미군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만약 그 과정에서 한국이 참전을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당하게 분노할 것이다. 이렇게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하고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중 패권 경쟁이 격해지고 미국과 중국이 영혼의 맞다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한국이 중간에서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도와줘야 할 때에 중간에서 기회만 보고 안 나서는 이상한 동맹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미국의 관점입니다. 적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상황인데 한국의 학계나 언론들은 우리 한반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한반도 천동설에 쭉 매몰된 게 사실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고위 관료들은 미군이 대만에서 유혈 사태를 겪고 있는데도 한국이 참전을 거부한다면 정당하게 분노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 미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전투 병력을 파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은 대만으로 빠질 수밖에 없으며 북한군 또한 중국이 패전할 경우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존립을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기에 반드시 그 100만 대군이 남진할 것입니다. GFP라고 하죠. 이걸 가장 많이 인용하는 데가 한국 언론입니다. 근데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국방부는 이 랭킹 자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하다. 북한이 남한에 포화 사격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미사일 요격기가 막을 수 있느냐? 화살로 화살을 맞추려고 들지 말고 활을 쏘는 궁수를 맞춰야 된다. 즉, 원점 타격이 최선의 방어인 것이죠. 한국 언론에서 흔히 보도하는 군사력 순위 GFP는 실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이며,
재래식 무기에서는 우리가 크게 앞서는 게 사실이지만 생화학전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서는 저들이 많이 앞서 있어서 주한미군 없이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군과 맞서 싸운다면 한국군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며 북한이 밀리면 만주에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일부가 참전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미국 국방부는 은연중에 한국의 전시작전권 전환을 바랍니다. 북한과 전쟁 시에 너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고, 미국은 한국이 영국처럼 자기 책임을 잘하면서 북한까지 포함해서 중국의 한시 방향을 주도적으로 막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의 핵전력 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핵탄두 보유량 러시아 5,889개, 미국 5,244개, 중국 410개, 북한 40개로 2023년 기준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이양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한국이 대만 유사시 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대만에 투입할 것이며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주면서 북한과 만주에서 북한을 지원하게 될 중국인민해방군 일부를 한국군 홀로 방어하게끔 할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군이 여태껏 미군 없이 혼자서 제대로 군대를 운용한 경험이 없는 군대라는 것이며 이재명을 얼굴마담으로 한 친중과 종북 세력이 의회의 과반을 차지한 상태에서 정권마저 창출한다면 한국군은 적들이 침략에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고 어이없이 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와 전시작전권 반환은 반드시 막고 3차 대전에 참화해서 한국이 직접적인 전투지역이 되는 길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이재명을 얼굴마담으로 한 저 친중과 종북 세력을 반드시 한국 사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바로 이 초안전을 군사교리로 삼고서 중국 공산당과 공산군이 전 세계적으로 미리 비정규전을 펼치면서 각 나라 선거에 개입한 사례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밝혀졌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초안전 완전 정복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수단은 아실만한 분은 잘 아시겠죠. 소중한 우리 주권자의 주권이 어떻게 중국 공산당 손아귀에 넘어갔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그 피해는 모두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있나요?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모든 정황을 볼 때에 중국은 2027년까지 타이완을 침공할 계획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예상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국내외에 많이 있네요. 저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르는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킬 계획을 지금 짜고 있어요. 대상 인력 추정이 나왔는데 오키나와를 포함한 섬 주민들 중에 대피시킬 인력을 한 11만 정도로 추정하고 거기 가서 놀고 있었을 관광객들이 한 10,000명 정도 될 걸로 추정을 해서 12만 명의 그 긴급 피난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일본이요?
네, 일본은 지금 그래서 타이완과 중국 사이에 이러한 그 무력 시위가 있으면 다 보도를 해요. 걱정이 되니까. 우리나라는 태평하죠. 우리나라는 태평하고, 또 하나는 인도 파시픽 그 사령관인 아킬리노 제독이 모든 정황을 볼 때 중국은 2027년까지 타이완을 침공할 계획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의회에서 증언을 했고요. 그 다음 시진핑 주석 본인이 인민해방군한테 2027년까지는 타이완을 수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으면 좋겠다 라고 했죠. 그것도 다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재용 구속의 선두주자 이재명. 그래, 쉐시엔이 짜이밍 씨. 당신은 삼성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중요했겠네요.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삼성전자가 바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벌 해체에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이재용 구속과 재벌 해체를 내세워 이재용의 구속에 선두주자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었고, 그 이재명 세력 뒤에는 민주노총이 주축인 노조 세력과 그 옛날 통합진보당 출신의 종북좌파 세력이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있었고, 현재도 그 세력과 친중의 보스였던 죽은 박원순의 부하들로 이뤄진 그 세력이 이재명의 세력이기에 이재용과 삼성으로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집권하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도 있고 미국도 자기네로 자꾸 오라고 하는데 한국에 전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주한미군이 지상군 투입을 위해 대만 쪽으로 병력을 옮기고 철수한 상황에서 대북 송금 사건으로 북한과 엮여서 실형까지 살다가 나온 박지원과 같은 사람이 버젓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을 수 있는 나라인데다가 지금은 아예 북한에다가 돈 깎아줬네 아니네 이걸로 재판 걸려서 구속된 사람과 그 사람에게 지시를 했네 안 했네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다가 앞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한국군은 적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준 사람이 대통령인 상황에서 적들과 단독으로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에 전군에다가 맞서 싸우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 상황이 있거나 혹은 뜸들이다가 늦게서야 내리는 상황이 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친중파인 이재명이 집권한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대통령과 내각이 적들의 도우미 역할했던 사람들인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재앙적인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선거나 투표로 막을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솔직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선거 논란이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많으시죠? 오늘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단 한 가지 단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5,000표 가까이 투표가 이상하게 되어서 무효표가 나온 선거를 보고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간다는 게 정상적인 선거 상황인가요? 예전에는 그래도 무효표가 나와도 당락에는 별 영향이 없는 10표 정도가 나와서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 선거에는 무효표가 적게는 1,500표에서 많게는 2,500표 정도 차이가 나는 지역구가 중국에서 가까운 서해안 경기도 지역에 많았죠.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 어떤 패널이 유권자들이 찍을 사람이 없어서 화가 나서 여러 군데 막 찍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었을 거라고 이렇게 말로써 슬쩍 마사지까지 하고 넘어가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찍을 사람이 없으면 투표하지 말고 다른데 놀러를 가든지 하지 뭐하러 시간 내서 투표소까지 가서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기 투표의 소중함을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은 이미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주권자 국민이 투표를 행사함으로써 정당성을 얻는 것인데 그 투표 자체를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의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국민들도 이상한 과정으로 이기던 말던 자기네 편이 이겼으니까 이기기만 하면 땡이야라는 식이고 그 옛날 로마를 망쳐먹었던 국민들 그지 근성 길러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25만 원 준다니까 그 돈 언제 나와요? 국민들까지 이런 식이고 뭘 보고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30년이 되기 이전에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 세계 패권의 운명을 거은 영혼의 맞다이를 뜨면서 3차 대전의 클라이막스를 시작할 것이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주한미군이 대만에 집중하는 사이 북한군이 남하하고 그때 집권 세력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패거리들이라면 우리는 한국군 단독으로 적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던 대통령과 그 강요들이 명령을 받으면서 싸워야 하는 아주 개돼지 같은 상황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남한군이 북한군을 단독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집권 세력이 종북 세력이고 친중 세력들인데 과연 승리가 가능할까요? 군대는 군통 수권자의 명령과 제가로 움직이는 건데 가능할까요? 월남전 때도 미군이 남기고 간 그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도 월남군이 월맹군에게 졌습니다. 더구나 수적으로는 우리 군의 2배가 넘는 100만 대군입니다. 군기는 허약해져 있고 집권 세력은 적들에게 돈 세탁해서 돈 대주던 놈들이고 그런 상황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쩌면 시진핑도 한국 대선의 결과 이재명 등을 비롯한 친중파가 집권하는 걸 보고서 대만 침공을 결정하려고 2027년을 생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전쟁 상황임을 선포하는 것이 조금만 늦어도 아주 어이없게 한국군이 북한군에게 패할 가능성도 있으며 솔직히 정권도 친중의 종북 세력이 집권한 상황에 국회도 친중의 종북 세력이 다수라면 과연 전쟁 상황임을 선포하는 걸 하기나 할지 걱정입니다. 아직 몇 년이 더 남았고 이런 암울한 상황까지 가지 않는 몇 가지 경우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에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재집권한 상태에서 한 번쯤은 있을 수도 있는 평화회담이 결렬된 상황에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으로 이재명이 되고서 그를 따르는 친중파들이 집권한다면 한국을 떠날 능력이 되는 분들은 빨리 떠나세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가 3차 대전 속으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면서 어느 곳도 무사한 지역이 없겠지만 그래도 일본이나 미국이 이 한국보다는 덜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이 한국당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우려했던 그런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북한의 100만 대군은 남하하게 될 겁니다. 중국이 미국에 패하는 순간 김정은 정권도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그게 마지막 남은 수단으로 여겨질 겁니다. 비록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미군의 지원을 받아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3차 대전의 하나인 제2차 한국전 지역이 되어 폐허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북미 간의 마지막 평화회담이 결렬된 상태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수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떠날 능력이 되는 분들, 특히 20, 30대의 젊은 분들은 유학길에 오르던 뭐라던 한국을 떠나십시오. 왜? 무능하기 짝이 없는 586 수구 꼴통 운동권 꼰대 세대가 싸놓은 똥을 당신들의 핏값으로 치워야 합니까? 그리고 3차 대전이 끝난 후에 폐허가 된 땅에서 그대들이 다시 한국인의 명맥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미 반백년을 살아온 사람이며 전쟁이 일어나 적들과 싸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주저없이 나아가 싸울 겁니다. 그리고 당장은 일상에서 돈도 열심히 벌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젊은 당신들은 586 운동권 수구 꼴통들이 저질러 놓은 잘못 때문에 핏값까지 치르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우려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길 저도 간절히 바라지만 갈수록 경우의 수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은 먼저 올린 영상 미중 패권으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오징어 게임 속 대한민국 위험한 메시아 이재명의 보충 설명을 위해서 올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주저할 것 없이 한국을 바로 떠나세요. 천멸중공, 반중친미,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하기를. 친일은 어제의 매국, 친중은 오늘의 매국.